상상은 현실이 되고 현실은 상상이 됩니다. 진리와 모순이 얽힌 세계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소설이 묻고 철학이 답합니다. 철학과 학생들이 들려주는 책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차준한이고요. 저는 박지민입니다. 네, 지민 씨,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제가 요즘 러닝을 하는데 러닝하기에는 진짜 정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음 주부터 좀 더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쌀쌀한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뭔가 진짜 추워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아니, 저는 가을 날씨를 좀 즐기려고 했는데 가을을 즐길 새도 없이 뭔가 벌써 가버린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가을 하면은 트렌치 코트도 좀 입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갑자기 추워지니까 바로 패딩을 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뭐 지민 씨도 패딩 하나 살 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저는 패딩을 사고 싶은데 준한 씨도 코트 뭐 이런 걸로 버틸 날씨가 아니라 패딩 입으셔야 해요. 전 진짜- 월드코어여가지고 네. 아니, 여름 멋쟁이 쪄 죽고 겨울 멋쟁이 얼어 죽는다지만 이거 준한 씨 진짜 죽습니다, 진짜. 근데 지민 씨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코트도 막 캐시미어 이렇게 해가지고 따뜻하게 잘 나와서 코트 어떠세요 이번? 네, 뭐 늘 환영이니까 뭐 쇼핑 한번 같이 가실까요? 좋습니다. 아니, 뭐 옷 쇼핑도 좋고 저희 책 쇼핑도 한번 가야죠.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제가 받은 그 신촌에 받은 책방이 한 군데 있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한번 가려고 갔었는데 그때 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임시 휴무라고 하셔가지고 못 갔었는데 시간이 맞으면은 거기 같이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난 화에 이어서 혼모노 이야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오늘은 이제 혼모노 1화에 이어서 2화거든요. 그래서 책 소개랑 책방 소개는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1화 내용이 좀 궁금하시다면 여기 저희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가셔서 한번 봐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화의 첫 번째 에피소드이자 혼모노의 네 번째 에피소드인 구의 집 가를동 98번지 준한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건축학 교수 여재화와 그의 제자 구보승이 등장합니다. 여재화는 출세에 대한 욕심에 국가기밀 사업을 맡았고 이를 보조할 인물로 제자 구보승을 선택하는데요. 구보승은 눈에 띄지 않는 제자였고 욕심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여재화의 예상과 다르게 구보승은 점점 의욕적으로 바뀌었고 어느샌가 흑화했다고 느낄 정도로 작업에 진심을 다합니다. 여재화는 사람을 위하는 건물을 항상 강조했지만 이 말이 구보승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진 듯 했죠. 설계 중인 그 건물은 취조를 위한 건물이었고 구보승은 그 의도를 철저히 따라 가장 완벽한 취조실로 설계를 합니다. 결국 건물은 완성이 되었죠. 모두들 그 건물이 여재화가 지은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여재화는 구보승을 건물의 설계자로 등록했습니다. 그곳이 인간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마지막 야만이었죠. 네. 저는 이 에피소드가 좀 찝찝하기도 하고 약간 소름 끼치기도 하고 그래서 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 두 캐릭터가 좀 닮은 듯 다른 듯한 부분 때문에 좀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인간을 위한 건축물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을 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인간을 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작품에서는. 그래서 한 물음에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게 좀 재밌고 좋은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건물이 정부에 반하는 사람들을 취조하기 위한 고문실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스승 여재화는 출세에 대한 욕구로, 구보승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자는 마인드로 열심히 하게 됩니다. 약간 구보승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소름 끼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재화는 그냥 평범하게 약간 진짜 건물을 설계하는 것처럼 방은 몇 개고 계단은 뭐 위험하지 않게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구보승은 조금 달랐죠. 맞아요. 여기서 구보승은 피도 눈물도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용은 책에 잘 설명되어 있긴 한데요. 계단을 나선형으로 설계하고 방의 배치나 채광창을 모두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구조로 설계를 했죠.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승인 여재화도 되게 왜 그렇게 설계했는지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런 극악무도한 설계였지만 구보승은 이것이 인간을 위한 건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인간 입장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건물을 설계한 거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죠, 구보승은. 근데 여재화는 구보승이 처음에 창을 냈다고 했을 때 그렇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 작은 창 하나 있어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그만 채광창이 아주 약간의 희망을 주어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구보승의 의도를 듣고는 끔찍한 생각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보승은 자신의 할 일을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제 생각이니까 어떤 시각에서는 구보승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반면 또 다른 시각에서는 그저 자기가 맡은 일을 아주 잘 열심히 해낸 사람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여기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예루살렘의 아이만 읽어보셨나요?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악의 평범성에 대한 내용은 대충 알고 있긴 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짧게 요약하자면 나치에서 유대인 학살을 주도한 아이만을 이스라엘이 체포해서 재판을 하는 내용인데요. 처음에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학살한 아이만이 엄청나게 사악하고 괴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를 잡고 보니 유대인을 학살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아주 잘 따른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죠. 처음에 생각했던 괴물은 없었습니다. 아이만은 유대인을 더 많이 학살하기 위해 철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낸 평범한 중간 관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약간 작품에 빗대어 보자면 구버슨과 좀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아이만을 통해 진정한 악은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철저히 시스템 속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명령에 복종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인간이 오히려 더 큰 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개념이 악의 평범성이군요. 사실 저는 구보승이 과연 잘못한 게 있나라는 생각을 좀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교수님 시켜서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민 씨가 얘기해 주신 악의 평범성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악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가 잘못이 없다고 말할 거라면 애초에 이 건물이 취조실이라는 걸 들었을 때 거절을 했어야 하는 거겠죠. 네, 그때 거절했어야 구보승의 잘못이 없다라고 깔끔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이 시켰다고 해서 자신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니까 좀 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준환 씨 이게 남이 시키는 일이라고 해서 다 거절하고 책임 안 지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죠. 네, 여기까지 구해집 가로일동 98번지 에피소드였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이제 우호적 감정이라는 에피소드인데요. 이번 에피소드는 지민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이 에피소드는 한 스타트업 회사에서 지역 재생 사업을 맡아 TF를 꾸린 3명의 인물, 알렉스, 수잔, 진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 이야기를 다룹니다. 알렉스는 소설이 마을 관련 사업을 함께 준비하며 친하지 않았던 수잔과 진에게 우호적 감정을 느끼게 되고 가까운 사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친근한 정도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사팀의 실수로 각자의 성과금이 공개되며 우호적 관계에는 금이 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시니어 직원인 수잔의 성과금이 이직한 진의 성과금보다 더 적었기 때문이죠. 때마침 소설이 사업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찌저찌 진의 협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만 수잔은 진의 독단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의 방점은 진이 셋의 관계를 부장, 과장, 사원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방점을 찍게 되죠. 보여주기 식이더라도 수평적이었던 셋의 관계가 완전히 수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끝내 사업은 잘 마무리되었지만 수잔은 퇴사를 선택하고 그녀가 없는 회식 장면을 끝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가 개인적으로는 좀 술술 읽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진과 수잔의 갈등을 3자인 알렉스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고 재밌었던 포인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에피소드에 비해서 좀 슴슴한 맛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읽을 때는 저는 그냥 슴슴하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줄거리를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현실적인 갈등이어서 생각할수록 재미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에서 수평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줄거리에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 회사 대표인 맥스는 스타트업 정신을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맥스가 대기업에서 스카우트해온 진은 수평적인 스타트업과는 사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일단 지민 씨는 직장 내 수평적인 구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일단 수평적인 구조가 제가 막내일 때는 제일 좋은 구조고 제가 연차가 제일 높은 사람이면 제일 안 좋은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진은 이런 식으로 수평적인 구조를 생각하고 좀 불편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진은 나름 그 협상에서 그 직급을 나누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수평적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야기 초반에 보면은 셋이서 이렇게
회사 복지의 일환으로 뭐 방탈출도 하고 음. 이런 식으로 좀 친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진이 좀 서투르게 묘사가 됐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막내인 알렉스 입장에서 서술되기 때문에 수평적인 구조에서 오는 불편함이 좀 덜 보였던 것 같기도 해요. 이 회사의 초기 멤버인 수장과 대기업에서 스카웃된 진이 약간의 기싸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수평을 표방하는 회사다 보니까 서로 맞춰주고 노력하는 와중에 성과금이 공개되고 진의 독단적인 업무 스타일 등 이게 여러 개가 겹치면서 갈등이 딱 터진 것 같아요. 이 성과급이 공개되는 게 진짜 문제였던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이 창업 초창기 멤버인 것 같은 이 수잔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또 대기업을 다니다가 스카웃이 되었던 진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그 대표였던 렉스가 좀 더 이 윤활유 역할을 잘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수평적인 구조를 강조한답시고 부장님이랑 사원급 되는 그 직원들이 방탈출 같이 한다고 막 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좀 억지로 수평적인 구조를 만들려고 한 느낌이었는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으면은 또 억지로라도 수평적인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는 해서 진짜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저는 진과 수잔의 심정 이해가 됐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대표님 맥스의 심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게 수평적이다라는 걸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책에서는 이제 직급도 나눠져 있지 않는 어쩌면 좀 거대한 수평을 바라는 것 같은데, 사실 직급이 나눠져 있더라도 일상적인 수준에서 수평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수평적인 게 더 좋긴 한데, 스타트업에서 추구하는 그런 완벽한 수평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진짜 너무 좋겠지만 어설픈 수평 구조라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많이 드러날 것 같아요. 책 내용처럼 사소한 갈등이 더 많아질 것 같은 느낌? 지민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완벽한 수평이 구현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당연히.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적으로 만약에 직급이 없으면은 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질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책임 안 지려고 지민 씨가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약간 폭탄 돌리기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직급이라는 게 직급이 높을수록 그만큼 더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자리인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서로 막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것 같은 느낌도 막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에피소드의 제목인 우호적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우호적 분위기의 회식에서 뜨거운 딤섬을 뱉지도 삼키지도 못하는 알렉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이 나는데, 이게 우호적 감정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호적 감정이라는 것은 언제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특히 또 공적인 관계에서 더 그런 것 같고요. 우호적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또 이 소설처럼 금세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사소하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로 좀 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에피소드 같은 일도 사실은 좀 사소하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런 의미에서 제목이 지어지지 않았을까요?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욱더 우호적인 감정이 드는 에피소드, 우호적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 잉태기는 준한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에피소드는 딸, 엄마, 시부 세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집안은 좀 매우 부유한 가족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엄마인 나는 딸 서진의 원정 출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식한 시부는 원정 출산은 절대 안 된다며 서진의 원정 출산을 반대하죠. 나와 시부는 원정 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서진을 보호하고 키우는 방식에서 사사건건 충돌을 합니다. 딸 서진은 엄마와 시부의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경제관념마저도 부족한 인물로 묘사가 되죠. 본인의 일임에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 엄마와 시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서진은 어째저째 원정 출산을 떠나기 위해 공항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비행기만 타면 되는데 이 시부의 방해는 끝이 나지 않았죠. 분노를 참지 못한 그러니까 엄마는 그간 쌓아두었던 감정을 시부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엄마와 시부가 악담을 퍼부으며 서로 헐뜯고 다투게 되는데요. 그 순간 서진의 양수가 터지게 되죠. 놀란 시부는 얼른 택시를 잡아 자기가 받은 병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엄마는 터지는 양수를 닦으며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두 인물의 충돌은 이어지는데요. 서진이 무슨 말을 속삭이지만 그게 들리지 않는 열린 결말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제일 약간 불쾌하고 징그럽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읽고 나서 기분이 좀 찝찝해지는? 여기 나오는 엄마와 시부가 너무 극성인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엄마 시부가 사랑이라고 한답시고 뭔가 되게 통제를 시도하잖아요. 둘의 과한 집착 때문에 뭔가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에서 보면 결혼도 서진이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엄마가 딱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부모님이 시켜서 결혼을 하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다 엄마와 시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서진은 이렇게 자랐을 거니까 이게 잘못된 상황이라는 걸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맞죠? 이게 너무 유복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말씀하셔서 생각난 건데 제가 지난 추석에 가족들끼리 이제 폭삭소가 수다라는 드라마를 정주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도 좀 비슷한 사례가 등장을 해요. 작중에 영범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영범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해준 상대와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영범은 이제 그렇게 시켜서 결혼했으니까 행복하지 못했고 그건 좀 예상하긴 했지만 그 엄마, 그러니까 영범이 어머니도 끝내 불행한 생활을 하는 모습이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과한 집착은 결론적으로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결말을 초래한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랑으로 잘 챙겨주는 건 너무 좋지만 자기 자신의 자유와 선택이 없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혹하다는 걸 서진이 못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더 가혹하게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해요. 서진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느낌?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결말 부분에서 조금 더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맞춰지는 대로만 살면 처음에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되게 좋고 그럴 것 같은데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서진이 뭐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들리지가 않는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제가 느꼈을 때는 나중에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가 더 이상 그들에게 닿지 않는 그런 결말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서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지막 장면이 진짜 좀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집안이 진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좀 많이 부유하긴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집안에서 서진처럼 살기 vs 평범한 가정에서 좀 더 자유롭게 살기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와, 이거는 사실 책을 읽기 전이었으면 무조건 서진처럼 살기였을 것 같거든요.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근데 그래도 서진을 고를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너무 찌들었나요? 사실 저도 서진처럼 근데 이 자유라는 게 결국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마치 저희가 식당에 가서 메뉴판에 있는 메뉴만 고를 수 있는 것처럼 자유도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만약 평범한 집안에서 좀 더 자유롭게 산다고 해도 그 자유의 선택지가 별로 넓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대학을 가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20대 중후반에 취직을 해서 독립을 하고 약간 이런 선택지를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서진은 비록 새장 속에 갇혀있는 새처럼 보이지만 그 새장이 너무 넓어서 오히려 또 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봤을 때 서진이 좀 안 돼 보인다거나 불쌍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서진은 그저 행복할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걸 다 가지면서 살아왔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이 둘씩이나 있는 거니까 단순히 과한 집착이 좋지 않다라는 정도로 이 책을 좀 의미하기보다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처음엔 제가 불쾌하고 찝찝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서진을 그렇게까지 불쌍하게 볼 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에피소드의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찾아보니까 잉태기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내부에서 생겨 자라남이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서진이 아기를 가지고 있어서 잉태기라는 제목이 지어진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인물 사이에서 보이지 않던 갈등들이 점점 자라나고 그것들이 드러나는 에피소드여서 이런 잉태기라는 제목이 지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유추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잉태기였고요. 마지막 에피소드는 메탈이라는 에피소드인데 지민 씨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이야기는 무너진 우정을 회복하는 서툰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림, 조연, 시우 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같은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하던 친구들이었죠.
셋은 코발트라는 메탈 밴드를 결성하게 되고 함께 만든 아지트에서 청춘을 마음껏 즐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고3이 되면서 조연이 수능 준비에 집중하게 되고 그때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셋을 이어준 유일한 연결고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반발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바닷가를 따라 달리며 마음을 풀곤 했죠. 시간이 흘러 20살이 되자 조연은 서울의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우림과 시우는 여전히 고향에 남게 됩니다. 각자의 위치와 삶이 달라지면서 예전처럼 가까이 지내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우정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메탈 음악도 그들을 이어주진 못하죠. 한 번은 조연이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와 셋이 다시 반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은 예전처럼 즐겁지도 거침없지도 않았죠.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우림과 조연은 크게 다투게 되고 결국 절교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우림과 조연은 여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고 시우는 결혼해서 어느새 아이 아빠가 되어 있었죠. 어느 날 우림은 시우와 함께 낚시를 가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시우가 조연의 결혼 소식을 조심스럽게 꺼내게 됩니다. 우림은 관심 없다는 듯 반응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죠. 이미 메신저를 통해서 소식은 알고 있었고 마음 한켠에서는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2달 뒤 우림은 오랜만에 방치해두었던 아지트를 정리하러 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정리는 금방 끝나게 되죠. 이렇게 간단한 일을 왜 이렇게 미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책장에 꽂혀있던 메탈 앨범들을 정리하다가 우림은 잠시 망설인 끝에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좀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좀 정석적인 클리셰가 가득한 에피소드지만 또 마음 한켠에 울리는 좀 우정 이야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뻔한 우정 이야기이긴 한데 어느 시대에 누가 봐도 약간 멋진 우정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봐도 멋진 이야기고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봐도 멋진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우정 클래식 같은 느낌? 원래 클래식은 시대를 안 타잖아요. 그렇죠. 이 에피소드가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전체 중에서 가장 네. 재밌었어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청춘물에는 항상 갈등이 있기 마련이죠. 여기서 갈등은 아주 친했던 친구지만 거리가 멀어지면서 말 못하는 것들이 생기고 그게 쌓여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민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저도 그렇고 지민 씨도 그렇고 대학을 오게 되면서 고향을 떠난 입장이잖아요. 지민 씨는 어떻게 친구들이랑 속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근데 저는 진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아직까지도 정말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초중고를 다 같이 나왔고 항상 같이 놀았다 보니까 지금도 잘 지내는 그런 느낌? 근데 주변에 아직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친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좀 신기하게 바라보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친하게 지내는 거 말고 속 얘기를 아, 많이 하시는지. 이제 뭐 친하니까 그런 이야기도 가끔 하죠. 쓸데없는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완전히 공감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 같은 반 뭐 옆반 친구들 맨날 보니까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어제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 다 공감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저희 학교 앞에서 뭐 누가 버스킹을 했어 이런 얘기를 해도 그 제 친구들은 그걸 완전히 공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생략하고 말 안 하게 되는 것들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 조현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되기도 했었어요. 저는. 네, 아무래도 준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와 마음이 뭔가 좀 확실히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좀 더 자주 보게 되는데 자주 보다 보니까 좀 더 마음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자주 못 보면 좀 멀어지는 것도 같은데 우정이랑 감정이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는 것 같은데 우정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유통기한이요? 근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게 오래 안 보더라도 오랜만에 만나면 약간 그 친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인정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경상도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같이 맨날 만나도 그런 시절에도 표현을 저희는 안 했어요. 그냥 그 마음으로 아는 거지 오랜만에 만나고 어색하고 이런 거가 사실 항상 어색해요. 저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통기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경상도 사나이다 보니까 확실히 공감이 되네요. 저도 우정의 유통기한은 좀 길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우정이 차갑게 식어서 상한 것 같아도 아직 상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우고 오랜 시간 만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보면 아 그때 왜 그렇게 싸웠었지 하면서 그냥 웃으며 넘기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우정은 약간 발효식품처럼 상하지 않고 발효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았던 경험들이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미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정도 그렇게 계속 좀 발효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정은 바로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 둘은 일단 우정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그럼 넘어가서 좀 결말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만약에 본인이 이제 조연,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입장이라면 싸웠던 친구가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 아, 근데 이게 그냥 스쳐갔던 친구가 아니라 진짜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도 친했던 친구잖아요. 지금의 조연, 시우, 우림은 서로가 서로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친했으면 제가 조연이라면 전화 받아야죠. 약간 좀 전화 오면 그래도 좀 민망하니까 왜?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척 하면서 받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엄청 친했던 친구니까 저는 전화가 오면은 약간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오히려 더 바로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바로 받을 것 같은데요. 아, 저는 방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받을 것 같다고 했는데 준한 씨는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받는다면 전화 왔어요. 전 받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겠죠. 무심하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좀 안 들리는 척하면서 계속 여보세요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약간 잘 안 들리는 척이 진짜 리얼한 포인트긴 하네요. 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전화를 하는 입장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첫 마디를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아 근데 이게 전화하는 입장이 진짜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몇 배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약간 뭐 너 결혼한다며? 이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딱 전화해서 솔직히 말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래 그래 잘 있었나 이러면서 약간 사투리를 좀 쓰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전화를 확실히 하는 입장이 더 고민이 되고 어려운 느낌이네요. 네, 그니까요. 이게 저희가 직접 생각해 보다 보니까 받을 때보다 어떻게 걸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미가 큰 용기 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림이 이제 시비를 걸었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림이 먼저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그 사과하는 입장에서 전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건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4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니까 더 어색해지고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과할 일이 있으면은 눈 딱 감고 빨리 사과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과 빨리빨리 하세요, 지민 씨. 네. 저 알아서 잘 하죠, 그런 건. 네, 저는 이 마지막으로 에피소드 제목인 메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왜 제목이 메탈일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 에피소드는 저는 그렇게 크게 깊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뭐 같이 듣는 음악이 메탈이어서지 않을까요? 뭐 다른 해석이 있으신지 의미부여하신 게 있는지. 저는 이 에피소드를 다 읽고 곰곰이 생각하다 혼자 하고 약간 떠올랐던 그런 생각인데 메탈이 음악의 장르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영어 메탈이 금속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금속이라는 게 녹이 슬기 마련인데 뭐 녹슨 금속이 바로 부서지지는 않습니다. 녹이 슬어도 녹을 지우면 다시 빛날 수 있는데 이들의 우정이 깨진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도 금속과 닮아 있어서 메탈이라는 제목을 지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되게 좋은 의미 부여인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그 생각 메탈이라는 그 금속을 먼저 생각하시고 또 메탈 그 음악을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약간 이렇게 해서 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네, 메탈이라는 에피소드가 책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혼모노라는 책 전체가 좀 기분 좋게 마무리되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에피소드들은 약간 좀 생각이 깊어지고 약간 찝찝하기도 하고 이건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메탈은 좀 따뜻하게 마무리되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유일한 해피엔딩 네. 같은 느낌이어서.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총평을 해보자면 혼모노라는 책은 저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들이지만 그것들을 색다르게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익숙한 것에서 특별한 것을 찾는 걸 좋아하는데 이 책은 정말 익숙함 속에 특별함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에피소드들을 지민 씨랑 같이 리뷰하면서 나름대로 좀 관통하는 메시지를 나름 찾았거든요.
뭔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찾았어요. 모든 인물들이 어떤 사건, 갈등 혹은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서 변화를 맞이를 합니다. 이게 고정적인 관점을 갖는 것보다는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용기를 낸다거나 받아들인다거나 하면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할 거리도 되게 많았고 이야기할 거리도 되게 많은 책들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좋았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혼모노 총평까지 마무리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화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 기다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책책의 박지민, 차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